대선을 19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적, 국가보안법, 햇볕 정책 등 역대 대선 때마다 나왔던 안보 프레임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해묵은 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50대가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0대는 전통적으로 보수층 후보를 선택해왔지만 386 세대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이 나뉘고 있습니다. 탄핵 촛불집회 주최 측이 오는 29일 다시 집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적폐 청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이번 대선이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다시 민의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월호 선체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1개가 추가로 확보됐지만 내부에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있어 수색 작업이 더딥니다. 수색 현장에선 어제 탑승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 2대를 발견한 데 이어 오늘도 2대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북핵 실험 예고만큼이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미 칼빈슨호의 행방을 놓고 백악관의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극장이라며 북한식 허세라는 비판 여론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설립 예정지인데 지역 주민의 반대로 2달째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학은 기숙사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각 당 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룸 2부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인터뷰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 인터넷에선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는 북한을 주적이라 불러야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벌이는 해묵은 논쟁이 되살아났습니다. 토론회 다음 날인 오늘까지도 이 주적 논란이 이어졌는데 현 정부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에 다다르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ABCD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제 TV 토론회에서 등장한 주적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현재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군을 주민과 분리해 적으로 규정한 개념입니다. 외교부도 국방부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 통일부는 북한을 적이자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햇볕 정책 계승, 대북 송금 등이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이른바 주적 개념과 또 국가보안법이 왜 등장했는가. 여론조사에서 열세에 있는 보수적 후보들이 이번 선거를 보수 대 진보 대결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내내 주적 문제 또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진영 쪽에서 제기한 문제들이죠. 네,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을 해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왔고 주적 얘기도 말씀드린 대로 한참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된 겁니까? 네, 시작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그걸 받아서 이어갔는데요. 이것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셨듯이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왜 주적에게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냐는 식으로 이제 계속 따졌고 결국 심상정 후보가 나서면서 결국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팩트체크에선 그게 당연히 체크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갑자기 주적 얘기가 등장을 한 건데 지금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는 이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좀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 국방백서에는 이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 2004년에 남북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던 이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 국방백서에서는 삭제가 됐다가 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 다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적이란 표현 대신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이 됐습니다. 예, 그 정권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은 이제 분리해서 접근한다라는 차원이죠. 아무튼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적이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은 거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이 남북 대결이 더 치열했던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 헌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에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이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따르면은 결국 주적이라는 표현의 배경에 이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한 강경론이 깔려 있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와도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 왜 집중적으로 이 주적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인가? 일단 전형적인 이 선거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판을 이 진보와 보수 이 딱 반으로 갈라놓고 승부를 한번 벌이겠다라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하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좀 이 승부를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지금 뭐 지지율로 따지자면 양강 구도에는 전혀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도를 좀 바꿔보자라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 뭐 다른 그 정치 분석가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더군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햇볕 정책 계승 여부를 물었던데요. 네, 안 후보에게도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맥락을 보면 이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는 뭐 주적이나 국보법 문제를 집중 제기해서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누려고 했다면 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뭔가 모호성을 좀 부각을 해서 이 후보는 보수 후보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략과 아주 어찌 보면 친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보수 진보 대결로 가는 선거 프레임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이 NLL 포기 발언 주장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예. 이 발언은 선거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쭉 계속 논란이 되다가 급기야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예. 당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원 전 의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가 결국에 입증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선거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이른바 이제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이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먹혀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네, 남은 기간 동안 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은 계속해서 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치러지는 역사상 첫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에 과연 이 진보와 또 보수와 나뉘는 이 프레임을 이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볼지,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진보 보수는 뭐 대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이른바 이제 뭐 색깔론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는 시간 총량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토론 상대를 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됐고
심상정 후보에게는 질문이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문재인 후보님, 그래서 사드 6차 핵실험하면 우선 안 후보님은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질문은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문 후보가 18번, 안 후보가 14번 질문을 받았고 나머지 후보는 10번 이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돌아간 질문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질문에 답하느라고 서로 물어볼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스탠딩 토론이었지만 서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를 게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체력장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2시간을 세워놓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그 5명이라서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요. JTBC는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오는 25일 저녁 8시 40분 대선 후보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JTBC 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공방을 벌이는 원탁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또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검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틀에 박힌 토론 방식과 다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캠프 측과 논의 중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 없이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이른바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문재인 후보 복지 정책이 주말 사이에 후퇴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심상정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동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예산은 4분의 1로, 그다음에 노인 기초연금은 또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것이 맞는지요? 네, 먼저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왼쪽이 13일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이고, 이 오른쪽은 17일 선관위가 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문 후보의 10대 공약입니다. 예. 13일 발표문에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 중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17일 선관위 자료에는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예, 공약 내용이 그러니까 달라지긴 한 건데요? 네, 민주당은 실무자의 이 착오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당과 후보의 캠프 측에서 투트랙으로 공약을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당에서 준비해온 공약을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복지 공약이 후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착오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발언 내용을 좀 검증해 볼까요? 네, 이 발언도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DJ 시절에 국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아무튼 숫자까지 제시했는데 액수가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통일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역대 정부와 민간에서 북한에 보낸 이 현물 제공 규모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는 이 16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 정도이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약 23억 3천만 달러입니다. 예. 여기는 이 비료와 식량 등의 인도적인 지원, 또 현물 차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이 북한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홍 후보가 언급한 22억 달러와 44억 달러는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예.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진주의료는 아신 것처럼 홍준표 지사 시절에 없어진 병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압병상은 먼저 이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서 바이러스로 인한 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특수 병상인데요. 예. 이 부분도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메르스 때 경남이 음압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진주 의료원은 다 전부 그 중환자실이 다 음압병상이었지 않습니까? 음압병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마산 의료원을 지으면서 음압병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자, 홍 후보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3년에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했었는데 2년 뒤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미 폐원한 진주의료원이 다시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네, 당시 시민단체는 이 홍 지사가 폐업을 시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반면 경상남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쌍방 고소까지 했었는데요. 이 검찰은 조사 후에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는 음압시설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홍 후보 주장이 맞는 건가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검찰은 진주의료원의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이 공조시설과 급기시설 같은 일부 시설이 있는 병실이 있었던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보건의료노조 울산 경남본부를 추가로 취재를 했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 전에는 국가가 지정한 음압병상이 40여 개에 불과했고 별도의 엘리베이터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실제로 중환자실 내에 이 시설을 갖춰놓고 신종플루 때도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음압병실이 있었다고 당시에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시민단체는 2011년도 도 감사 자료에 이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할 시에 3층 음압실을 이용하라 이렇게 적힌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압병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와 함께 토론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면서 정책 대결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장애 등급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별 특성과 제공 목적에 따른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6차 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북한은 계속 도발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조세정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그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닮은 꼴 정책을 내놓으면서 두 후보 간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한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네거티브 하자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공개한 주간정세 및 대응 방안 문건입니다. 대외비라고 표시돼 있고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SNS상에서 비공식적 메시지를 확산하라고 써 있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책임자들을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박근혜 11단의 부활이고 호남과 영남 국민을 분열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며 선대위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이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됐거나 보고됐거나 채택돼서 공식적으로 전파된 적은 없다.
또 네거티브와 관련된 문건은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차 TV 토론 때보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의당 당원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드 관련 입장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 공약에 대해선 문 후보가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악법인지 아닌지 둘 중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정의당 당원들 사이에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심 후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 보수 진영 후보와 합세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 의사를 밝히는 글도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일부 당원은 정의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비판했다고 탈당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새로운 룰이 적용된 탓에 1차 토론회처럼 완급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일부러 차별화를 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50대 유권자들이었다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기존에는 50대가 주로 보수층 후보를 선택해왔지만 386 세대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번에는 표심이 나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50대는 60대 이상과 함께 보수적 성향이 강한 세대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50대의 29.4%가 진보 성향이라고 답했습니다. 중도와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50대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진 이유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386 세대가 대거 50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때 민주화 세대니까 아무래도 그때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는 완전 보수보다는 중도 보수나 아니면 진보 정도의 그 마음을 갖고 있죠. 물론 큰 폭의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젊은 세대의 어떤 생각도 올바르고는 하지만 나라가 정말 안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 대선에서 50대 유권자 비율은 약 20%, 40대 다음으로 많습니다. 적극적이었던 이전 선거에서의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이 대선 후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취업 준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그런 정책을 펴시는 분, 이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TV 토론을 주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주위 분들과 많은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은 노후 대책과 일자리 정책 등 50대 표심 잡기에 힘쏟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전이 이렇게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이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이 지난 6달 동안 광장에서 터져나온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촛불 집회를 열어서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주말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정권 퇴진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속닥 하더만은 해결을 했다.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기 전에는 돈도 받을 수가 없고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결정 같은 박근혜 표 정책을 청산해야 할 주요 적폐로 지목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벌이나 청와대의 이른바 공작 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촛불 집회 주최 측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토요일인 29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장에서 터져나왔던 민심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오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자신의 재판에 나와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면서 제기한 관련 증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는 친박 세력으로부터 조작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지만 바로 그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국가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일부 보도 등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재판 초기에 태블릿 PC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정을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감정 신청을 철회한 데 이어 오늘은 증거 신청마저 모두 없던 걸로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최순실 씨에게 국가비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이 그 유출 경로로 지목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사실상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47건의 기밀 문서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공모 혐의를 받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이 같아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말자고 했다가는 당신만 다친다. 진보는 적으로 낙인 찍혔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당시의 청와대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증언들이죠. 국민을 둘로 나누고 차별하고 그것을 정권 획득과 유지에 이용했다는 증언의 다름 아닙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부임한 뒤로 청와대 비서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진보는 낙인을 찍어 적대시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며 대선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적극 인사에 반영하는 게 김 전 실장이 말하는 애국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전 수석의 증언이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 업무를 맡았던 우모 전 문체부 국장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우 전 국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김모 행정관을 만나 블랙리스트 작성 중단을 설득해보려 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만 다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우 전 국장은 지난해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했고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건의도 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에서 마치 붕괴된 지하갱도 같은 모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 쌓여있는 진흙은 너무 굳어서 삽도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인 잃은 휴대폰은 또 발견됐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오늘 그림 하나를 먼저 좀 소개해 줄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담긴 겁니까? 네, 오늘 수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그림 한 장, 유가족이 오늘 아침에 받은 그림 한 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한 장의 사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첩 위에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그린 노란 리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엄마 감사하고 힘내세요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이곳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천막 근처에서 교통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경 최모 상경이고요. 그림을 받은 사람은 단원고 희생자 오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화 씨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는 최상경을
하늘에 있는 아들처럼 권 씨가 여겨왔고요. 또 최상경 역시 이런 권 씨에게 감사와 또 위로의 뜻을 담아서 직접 수첩에 그림을 그려 오늘 아침에 선물을 한 겁니다. 마침 3년 전 오늘은 세월호 참사 나흘 만에 권 씨가 바닷속에 있던 아들의 시신을 찾은 기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이 그림을 받아본 권 씨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대신 전해준 것만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자, 내부 수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굉장히 좀 힘들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선체 4층 선수 좌현 쪽에 구멍을 추가로 뚫어서 진입로는 총 2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모두 단원고 남학생들이 머물던 객실 부근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처럼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체 내부에 워낙 쌓인 게 많아서 작업자들이 한두 명이 한 발짝 간신히 안으로 들어간 뒤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진흙을 걷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흙도 상당히 뻑뻑해서 삽도 들어가지 않아서 손으로 드러내서 양동이에 담아서 선체 밖으로 빼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도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현장 관계자들은 선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가로 1.2m, 세로 1.5m인 진입용 구멍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작업자들의 활동 반경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수색 과정에서 스마트폰 2대를 발견을 했는데 오늘 또 2대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사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오늘 스마트폰 2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어제 발견된 것과 해서 총 4대 가운데 스마트폰 3대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수거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복원 작업은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 속에 침몰 직전의 상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측도 가능하지만 이 복원에 성공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포신항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라면 이런 현장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 6명이 서울의 11층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일주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노동 현장 곳곳에선 부당해고, 노조 파괴 같은 불법이 여전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 11층 건물 옥상에 가로 10m, 세로 4m짜리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서로 다른 회사 출신의 노동자 6명이 지난 14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노조 파괴와 부당 해고 등 각종 편법과 불법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다 직장을 잃은 다른 노동자 박승환 씨도 이 같은 현실이 몇 년째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와 일부 기사들이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없어진 대리점 소속인 사람은 못 받는다라는 거를 아마 코드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 용산에 관련된 사람들은 취업시키지 말라는 문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고. 또 한 방역업체 직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사원 200여 명 명단을 요구하고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노조를 가입하지 못하게끔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를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회사 분위기. 이 문자에 대한 그 출처를 밝혀라. 발신자를 추적해라. 이들은 이번 대선 전국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온 단체가 내일 소녀상 바로 옆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소녀상을 지지하는 단체와 충돌이 우려되는데 관할구청은 이번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이곳에 전남 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소녀상 주변에 일본을 사랑하다는 선전물을 붙이고 각종 쓰레기를 갖다 놓은 단체가 소녀상 옆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세우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개막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일단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소녀상이 도로법 위반 상태니 흉상을 없애려면 함께 없애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소녀상 지지단체는 부산시 차원의 소녀상 관리 조례 제정이 진행 중인 틈을 노린 악의적 행동이라며 관할구청의 흉상 건립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연결성 부분도 있고 하여튼 애매합니다. 양측의 갈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경찰은 경비 병력을 늘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복면을 쓴 강도가 총기를 들고 은행에 들어와서 검은 자루에 돈을 담으라며 위협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경북 경산의 농협지점에 강도가 들어와 창구에서 현금 2천여만 원을 빼앗은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4.5구경 권총을 휴대했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한 발이 발사돼 컴퓨터가 부서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말이 어눌했다는 농협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외국인일 가능성을 놓고 쫓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4월이면 일부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죠. 올해도 건보료 폭탄 수준입니다. 직장인 가운데 844만 명은 13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직장인 이수연 씨는 이번 달 빠듯한 가계부 관리에 구멍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4월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이제 작년보다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죠, 월급쟁이 입장에서.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44만 명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장인의 60%가 넘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자 급여가 오르면 회사가 즉시 신고토록 해 건보료가 매달 월급에 맞춰 부과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받은 상여금은 부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여전히 4월 정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5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6.12%의 건보료율에 따라 30만 6천 원이 부과되고 이 중 회사목 절반을 뺀 15만 3천 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직장인 84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 3천 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준 278만 명은 평균 7만 5천 원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최대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항암제 글리백은 기적의 항암제로 불려왔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에 크게 의존을 해왔는데 이 약을 유통하는 제약사 잘못 때문에 다음 달부터 약을 먹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을 국내에 판매하는 한국 노바티스가 의사들에게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전에도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적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노바티스가 파는 모든 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글리백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약값이 현재 월 1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가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왜 환자들이 힘든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미 복제약도 시중에 나왔으니 원칙대로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글리백과 복제약의 화학 구조는 같지만 배열 형태가 달라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환자들의 입장입니다. 부작용은 글리백 먹었을 때 더 배로 설사도 너무 심하고 경련이 아니고 마비 상태가 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환자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듣고 글리백의 급여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연관 검색어 그리고 블로그 글들에 이어서 여기에 달리는 댓글들도 돈 받고 조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당 50원이면 원하는 댓글을 원하는 만큼 조작해서 달아주는 댓글 조작 전문 사이트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터넷 블로그들은
하루 18만 명이 찾는 대선 후보 공식 블로그부터 맛집들까지 내용이 다양합니다. 블로그 글 조작은 셀클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당 50원이면 원하는 댓글들을 원하는 만큼 달아주는 댓글 조작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공감이나 스크랩, 팔로워 수도 늘릴 수 있고 지식인이나 네이버 지도에도 글을 달아줍니다. 실제 한 블로그에 댓글 20개를 의뢰해 달아보는 데 든 금액은 1,000원입니다. 이들은 신상 정보를 생성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만든 수많은 아이디들을 동원해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댓글 조작도 가능한데 실제 취재진의 기사를 의뢰해보니 원하는 댓글과 30개의 추천수가 달리는데 4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업계에선 뉴스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이후 신중해진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정원이 뭐 일베 이런 애를 다 뭐 댓글 조작했다고 했으니까 대놓고 나 댓글 작업한다고 오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마님에만 다. 누가 어떤 내용의 댓글들을 의뢰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비방 댓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적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해외 VPN이나 이런 뭐 프록시 같은 거를 써가지고 우회해서. 몇몇 업체는 입소문 효과가 큰 페이스북 댓글을 자동으로 조작해 다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북핵 실험 예고만큼이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의 전격적인 한반도 배치 소식이었습니다. 칼빈슨 호의 거짓 행방 논란에 백악관은 정확한 이동 시점을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쇼라며 북한의 허세를 따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 빈슨호를 무적 함대로 칭하며 북한을 경고했습니다. We are sending an armada, very powerful. He is doing the wrong thing. 하지만 한반도로 향한다던 칼 빈슨호는 일주일 뒤인 19일에야 호주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동맹을 지킬 준비가 됐음을 알리려던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발표는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애초 정확한 출발 시점을 밝히지 않은 만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미 CNN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정치극장, 즉 정치적 쇼를 강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열병식에 가짜 미사일을 동원하듯이 미국도 대북 정책에 허세를 추가했냐는 한국 내 비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실종됐던 무적 함대가 마침내 한반도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칼 빈슨호는 이달 말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자세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지만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미중 정상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한국 국민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시 주석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에 대한 확인을 회피했습니다. 베이징의 한국 외교소식통은 한중 외교 채널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처럼 한국 국민이 우려할 만한 시 주석의 발언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역사 교육을 받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수년간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하는 목적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정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드 부지는 미군 땅이 됐습니다. 사드 배치도 앞으로 미군이 주도하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에는 사드와 관련한 말 바꾸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논란과도 상관없이 사드는 이 땅에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 골프장 일대가 오늘 미군에 넘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양국 간 합의로 향후 부지 반환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갖는 사실상 미군 땅입니다. 앞으로 불과 19일 후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지만 이와 무관하게 미군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주도권 또한 갖게 된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앞서 우리 측의 환경 영향 평가와 미군 측의 부지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공여된 부지에서 주한미군 시설 사업은 소파 협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우려가 있어 국내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로 미군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조속한 사드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엔 사드 장비를 반입하려는 미군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2명이 다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비디오 판독 센터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이 들어간 비디오 판독조차 오심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5회까지 3대3으로 팽팽한 상황에서 롯데 이우민이 친 공이 파울선 근처에 떨어집니다.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지만 주자는 2명이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송 중계 화면에선 선 위에 떨어진 안타로 보이지만 6분 동안 비디오 판독 결과 파울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득점도 무효가 되면서 롯데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NC에 3대8로 졌습니다. 이루 도루를 시도한 넥센 박동원에게 심판은 세이프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중계 화면을 느리게 보면 기아 유격수의 글러브가 주자의 무릎에 먼저 닿았습니다. 명백한 아웃 상황이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가 유지되면서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 센터는 중계 카메라 6대와 자체 카메라 3대가 찍은 영상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에 따라 사각지대가 많고 심판과 엔지니어들의 경험이 부족해 실수가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카메라를 추가하고 판독 인원도 늘려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미국은 심판이 관중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대학교 주변의 임대료는 서울 도심보다도 비쌉니다. 등록금에 월세에 허리가 휘죠. 저렴한 기숙사를 많이 지으면 좋을 텐데 이게 또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사정을 밀착 카메라가 들여다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울 동소문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앞 국유지는 2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누군가 밭을 읽은 흔적이 있는 이곳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신축 부지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한 경작물을 폐기하겠다는 현수막도 내걸려 있습니다. 이곳에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 2월입니다. 2달이나 지났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 7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건 1년 전인 지난해 4월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기숙사 신축 부지에서 2차선 도로를 건너면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될 경우 소음과 분진 등 생활 피해와 대형 차량으로 인한 등하교 안전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학생 안전을 위해 별도 통학로를 마련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학생이 유입될 경우 성범죄가 늘어날 거라는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서 걔네들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애정한국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기숙사 설립에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취직이 안 돼서 난리인데 공부하기 바쁜데 술 먹고 뭐 연애질하고 이런 거 할 글쎄가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집단 이기주의야. 대학생 연합기숙사 1호점은 지난 2014년 서울 홍제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역시 개관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체육관과 식당을 개방하며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달에 평균 18만 원 선, 가격이 저렴해 입소 경쟁률이 평균 9대 1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9.5%, 서울 지역은 11.5%에 불과합니다. 서울 지역 대학생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가 월세방에 2~3명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이 집은 1,080이었고 관리비 7만 원에서 1,087이. 집 관련돼 들어간 자잘한 돈이랑 그냥 자기 생활비랑 월세까지 다 웬만한 과외 재벌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숙사 건립에 난항을 겪는 건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는 한 대학의 사유지입니다. 이곳에 학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4년째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환경 훼손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반대하는 속사정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룸이 나무 돌아가니까 기숙사가 많이 지면은 여기 방이 더 많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반대죠. 정작 속이 타는 건 학생들입니다. 성북구청이나 고려대학교나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대학가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저렴한 기숙사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에 관계가 얽힌 주민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 가혹한 현실을 먼저 깨닫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망쳐놓고 나는 참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겁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한 번은 없습니까? 저는 3번 누르고 싶은데. 제목 물으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시네요. 나이롱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갠 목포 신항은 온통 노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선체 수색이 시작된 세월호. 울타리 앞 4차로를 가득 메운 시민. 거리를 가득 채운 노란 빛의 추모 그림.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나하나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수백 수천으로 피어난 노란 빛은 마치 와 하고 피어난 개나리처럼 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개나리는 한 송이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함께 무리지어 있을 때 아름다운 꽃. 생각해보면 이곳은 물려받은 권력 혹은 소년 등과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이들이 지배해온 엘리트의 나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치유하고 지금의 봄을 당겨온 것은 그저 흔하디 흔한 우리 주변의 개나리 같은 소소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개나리라는 꽃은 날이라는 꽃 이름 앞에 흔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의 개자를 붙인 것. 반대가 되는 접두사는 참 정도가 된다고 하니 어찌 보면 개라는 접두사는 드물고 희귀한 것과는 거리가
뭡니다. 그래서였을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개인가?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시대의 변화를 제일 먼저 예고하고 그 기운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은 백합이나 장미 같은 소수의 천재들이 아니라 개나리처럼 줄지어 피는 슬기로운 대중들이라는 것입니다. 하긴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의 봄날 4월 혁명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것도 거리로 떨쳐나온 수많은 시민, 즉 개나리들이었습니다. 눈부셨던 목련이 지고 짧았던 벚꽃은 지나더라도 지금도 봄을 지키고 있는 개나리꽃과 봄을 당긴 수많은 마음과 마음, 아직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 역시 몸과 마음을 모아서 끌어당길 수 있기를, 그리고 한 표 한 표 시민의 힘을 모아서 모두의 봄을 끌어당길 수 있기를. 노란 리본으로 흐드러진 목포 신앙과 노랗게 흐드러진 개나리를 보면서 또다시 생각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개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각 대선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민주당, 또 그다음에 바른정당,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세 현장에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같이 안 다닙니다. 소위 투트랙으로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유세를 하고 다니고 따로? 후보는 후보대로 다닙니다. 저는 오늘 충청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천안하고 세종 쪽을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후보가 이제 지사 사퇴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뛰면 지지율은 굉장히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요즘 이제 여러 군데서 발표되는 그 지지율을 보면 좀 답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혹시? 역시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 좀 흠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지금 지지율을 말씀하시는데 한 2주 정도가 한 7 내지 8% 박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행히 최근에 좀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고 또 실제로도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느 정도 그 박스만 한 15% 내지 20% 사이 박스가 벗어나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장감에서 느끼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한 자리 숫자는 아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정체성을 지켜오고 현대화 산업화를 이끌어온 그 정당의 마음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소위 다시 돌아오는 보수라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는 중도라 그럴까. 이런 분들이 많이 회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9% 이상 나온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5% 이상까지는 좀 꽤 아직까지 거리가 좀 있어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퍼센테이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9%가 넘어가는 여론조사 기관도 나와서 제가 저희 내부에서 한 거 말고 외부에서 한 것 중에 12%까지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 바른정당 선대위원장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거 비용 관련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그 선거 비용을 혹시 못 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당의 선거를 선거 비용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주호영 선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던데요. 선거 비용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일 거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남의 당 걱정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상 살아는 게 저도 살아보니까 우선 자기 걱정부터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남의 걱정보다는요. 근데 남의 걱정을 먼저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지지율이 조금 낮지만 이것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예. 저는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보수의 어떤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그래도 그 소위 좌파 정권을 만들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표심에서는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주호영 의원이 걱정한 것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이제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 전제들이죠. 근데 뭐 모든 당이 다 희망적 전제는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모든 당의 후보들이 근데 현장 나가면 다 우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유권자의 선택이니까 기다려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는 여론조사 말고 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새로운 기법들이 또 나왔나 보죠. 저희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회자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측정한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도 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제 경험치라든지 또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 앵커도 많이 기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빅데이터 말씀하셨으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든가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것이 많이 회자되는 방향의 문제이지 다시 말해서 좋은 내용으로 회자가 되면 뭐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네거티브한 쪽으로 자꾸 얘기가 더 나오면 그게 후보한테 도움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빅데이터에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설거지 그 얘기도 있었고 등등 해서 꼭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만 많이 회자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네거티브도 있죠. 그렇지만 네거티브를 그래도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후보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지만 여론조사도 요새는 블랙시트에서도 영국서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또 요번에 트럼프 할 때도 또 틀렸고요. 또 거기도 뭐 샤이 뭐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샤이 보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전번에 저희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탈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마음에서 지금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왔을 때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이 10% 안 되는 것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저는 제일 먼저 응답률부터 봅니다. 근데 응답률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뭐 여론조사를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트렌드라든지 또 현재의 어떤 상황이 대충 이렇구나 이런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제가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 문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실도 제가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답률이 10%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10% 정도면 뭐 그 여론조사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도 10% 이상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여론조사라든가 또 다른 여론조사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16% 혹은 그 정도 나오면 16% 나오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가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들은 또 전문가들 얘기는 응답률이 10%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통계학자나 또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하여튼 저는 지금의 이거는 알겠습니다.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선거라는 건 오후에도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면요. 그런가요? 네, 당일날 오후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홍 후보의 그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로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도 20%가 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향후에 그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 당에서 또 자신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나름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기왕에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마지막에 드릴까 말까 하던 질문이었는데 얘기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홍 후보가 그 얘기하는 와중에 사실 내
지지율은 20% 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이 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이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등록이 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냐 그거 따져봐야 된다. 그게 만약 아니라면 후보가 소명해야 된다. 후보 자체가 혹은 후보가 속한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18일 날 부산에서 유세에서 얘기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전국적 지지율을 말한 게 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요. 소위 PK 지역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날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건 외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PK 지역에서 발표된 게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 후보는 그날 그 부산 유세에서 우리 PK 쪽에서 내가 20% 넘었다.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전국의 지지율을 갖고 그날 20%가 내가 넘었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 7%짜리가 뭐 힘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의 맥락상으로는 부산 지역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냐면 부산 지역이 7 내지 8%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 그러니까 PK 그쪽 지역에서. 근데 그 후에 지금 그날 18일 날 할 때 그 전날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22% 나와서 그러니까 부산도 예전에 7, 8% 나온 적이 있어서 하여튼 저는 그날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마 부산 지역을 놓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또 등록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쪽하고 합치는 일은 이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는 본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 후보는 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홍 후보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 후보인데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원론적 원칙적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보수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정치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보수가 분열돼서야 되겠냐,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유승민 후보 자체가 끝까지 완주를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요. 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만 그 소위 12월 1월 달에 소위 양쪽에 극단에 있는 그 세력들의 그 감정의 간극이 지금도 좀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과연 대선 전에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의 여러 가지 간극의 상태를 보면 뭐 제3자가 보기에도 두 당이 합친다든가 아니면 후보가 연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말씀할 거에 다 말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직 선거까지가 약 한 19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은 뭐 앞으로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 보수층의 표심을 놓고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뭐 어찌됐든 경쟁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어저께 토론이었던가요? 거기서도 안 후보에게 햇볕 정책 문제를 질문을 홍 후보가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자칫 이것이 이제 뭐 조금 뭐랄까 색이 바랜 이념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들을 유권자들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도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하고 다르게 보수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대표적인 게 한 달 전만 해도 사드 반대에 대한 큰 현수막을 이 밑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은 사진이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토론회도 제가 초에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반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 달 전이 무슨 초반입니까? 근데 이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을 바꾸는 이유가 저는 문재인 후보는 너무 좌측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기는 좀 보수적인 또는 중도적인 표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갖고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다가 최근에 말을 바꿨어요. 네, 그것을 저희들은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박지원 대표하고도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미 사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부가 또 그 부품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고 또한 최근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드는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어저께 토론에서 제가 봤지만 그 유승민 후보가 그건 잘 지적하더라고요. 국방위원장을 해서 그런지 잘 지적하는데 그게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실험도 지금 핵실험이지만 지금 6차 핵실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차 할 때까지 아무 반대를 그것도 그냥 반대가 강력 반대입니다. 더구나 아까 박지원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 사드 배치 반대는 DJ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얘기한 분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와서는 이제 사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보수 코스프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정책이란 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도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꼭 보수냐 진보냐를 지금 이 시대에서 따져서 뭐 코스프레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반론으로 정책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익에 맞는 것이고 따라서 상황 변화가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꼭 코스프레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텐데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그렇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큰 현수막에서 밑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고 사진 찍었습니다. 한 달 전만입니다. 아닙니다. 요 아마 전쯤과 관훈 토론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정책이 탄력성 있게 변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드 배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 핵실험에 핑계를 대지만 핵실험 문제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는 뭐 하여튼 여기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보수표를 좀 얻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구나. 또 하나 아직도 그 당론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바꿨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론이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말씀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후보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를 손학규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후보는 후보고 우리 당론은 당론대로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말 바꾸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당은 끝났다라고 이제 홍준표 당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홍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한 말이죠. 거듭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후보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아까 안철수 후보의 사드 배치 바꾸기하고도 생각 바꾸기하고도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말 바꾸기가 되는 거죠. 당론에서 후보 중심으로 바꿨는데 근데 후보가 바깥에 있었던 사람 가지고 계속 같이 의원 생활을 하고 계속 정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당 대표는 여태까지 홍준표 후보는 당 대표도 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를 지금 현재 박지원 씨가 대표 아닙니까? 현재 당 대표 자체가 지금 사드 배치에서 반대에 강한 의견을 갖고 있었던 분이고 또 안철수 후보도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했던 분에서 지금 두 분이 같이 또 말을 바꿔서 이제는 그렇게 한다. 후보 중심으로 간다. 그 말 논리하고 그 본론으로 돌아가죠. 그 말 논리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이 당은 지금 현재로선 홍준표 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선이 끝나면
절대 홍준표 당이 아니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저는 어떤 개인 특정의 정당이다 이렇게 아니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가 조금 달리 나간 것 같은데요. 홍준표 당이 됐다, 박근혜 당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이른바 그 레토릭 박근혜 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뒤에 지금 전제 액센트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드린 거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는 저한테 아마 박근혜 당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홍준표 후보의 이해하기 쉬운 직설적 표현으로 생각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공당이 어떤 개인의 정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방점은 박근혜 당은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했더니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는데 이건 전자에 저는 물어보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얘기가 뒤로 갈수록 더 진지해지는데 좀 더 시간 활발해졌는데 뭐. 다른 분들이 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 후보가 박근혜 당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순실의 농단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어떤 국정농단을 부렸다 이렇게는 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법리적인 판단, 재판에 의해서 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건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면 농단을 당한 정부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당한 정부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게 상호작용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이 파면까지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여당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다 그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제가 책임을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그것은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럽다. 저희들이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1월에 걸쳐서 저는 나름대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저희들로서는 반성을 하고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건 안 되겠다. 문재인 씨가 들어서든 안철수 씨가 들어서든 저희들은 그것은 똑같은 좌파 정권으로 보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는 지금의 안보 경제로서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은 또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n armada, very powerful. We have submarines, very powerful, far more powerful than the aircraft carrier, that I can tell you. 네, 칼빈슨 호를 한반도로 보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지난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칼빈슨 호는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항해를 하다가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에 있는 호주에서 연합훈련까지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오늘 팩트체크는 칼빈슨 호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3월에요.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칼빈슨 호가 참여했는데 끝나고 나서 쭉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출발해서 이제 호주로 향하게 돼 있었는데 그 시점이 8일이거든요. 그런데 8일에 호주 일정을 취소하고 한반도로 다시 방향을 튼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인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던 때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8일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발표를 했고 국방장관이 발표했고 12일에는 트럼프가 아예 한반도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반도로 오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대통령이니까요. 네. 그런데 자, 한반도로 올 것 같던 칼빈스 호가 엉뚱하게도 15일에 정반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진에 찍혔습니다. 네. 그리고 사흘 뒤에는 호주에서 연합훈련까지 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아니, 한반도로 온다던 칼빈스 호가 왜 여기 있을까? 트럼프가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그러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거짓말이었습니까? 자, 근데요. 네. 이것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꾼 시점이 8일에서 15일 사이거든요. 그 일주일 중에 어느 날에 방향을 확 틀었느냐? 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요. 언제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12일 이전에 항로를 변경을 했다면 거짓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내려가고 있으면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12일 이후에 항로를 바꿨다면 그때는 뭐 그런 얘기한 이후니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요. 진위 여부가 그래서 이게 판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 항로를 바꾼 날짜를 미국의 핵자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네. 지금 뭐 내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백악관에서 이제 추가로 해명이 나왔는데 이걸 놓고도 거짓 해명이다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꼬이고 있는데요. 네.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곧바로 한반도로 향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시점을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려보내면 되는 게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브리핑 설득력이 떨어지죠. 8일에 태평양 사령부가 북쪽으로 항해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12일에 트럼프가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반도로 진행 중이라는 걸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브리핑을 한 건 이건 말장난이다라는 게 외신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일을 두고 트럼프의 의도적인 교란 작전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지금 문제 본질일 수 있고요. 거짓말 여부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한 혼란 작전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핵항모를 언제든지 한반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중국과 북한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시진핑과 힘싸움하는 과정에서 칼빈스호를 활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거 한번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뭐 꼭 칼빈슨 항모가 한국으로 바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발언이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분명한 건 그 한마디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안보 상황이 굉장히 출렁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난주에 우리가 팩트체크에서도 달았고요. 4.27 북폭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핵항모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였습니다. 이날 이후에요. 주요 대선 주자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후보는 아예 안보 프레임으로 선거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선거를 치르는 지금 필요 이상으로 위기감이 조성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항로 변경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국방부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인근 해역의 상황에 대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애매하죠? 네,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새삼스럽게 주적 논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실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당시에 주적 표현이 없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 12년 전이라면 이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2005년인데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미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북 관계는 이중성이 있다. 군사적으로 북한은 주적이 맞지만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특히 이렇게 얘기를 더 했는데 주적 표현이 없어진다고 해도 당장 우리 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인식, 군사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국가 지도자나 이제 정치인으로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셈인데 실제로 뭐 국방부 입장에서 북한 주적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북한은 주적이었고 당시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국방부에서 홍보 만화까지 냈습니다. 뭐 핑클도 하는 국군의 주적. 뭐 저도 이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가요? 자, 예. 당시에 그 누가 성률이고 누가 이효리냐를 놓고 전우들끼리 많이 논쟁도 벌어졌던 기억도 예. 나는데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어떤 작게나 국방백서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인 헌법을 기준으로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중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이런 식의 어떤 언론의 평가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참고로 당시에 미국에 갈 때 비서실장으로 따라갔던 사람 바로 유승민 후보입니다. 아, 예. 아, 그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유시민 강제 소환. 지금 대선 전국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름이 난데없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예. 자, 대표적으로 문재인 후보 토론할 때마다 유시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유시민 후보님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예. 후보님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오히려 유시민 후보야말로 그때 했던 합의를 지켜야죠. 자, 오늘은 또 이 주적 논란에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들어보시죠. 예. 유시민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해서 예. 그 유시민 작가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에서 이제 썰전이 방송되는 날인데 녹화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유시민을 너무 좀 좋아하시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펀드도 사실 유시민 작가가 시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유시민 펀드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선거 비용도 모으고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건데 예. 자, 이후에는 이제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권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자기 이름을 딴 펀드를 출시하면서 어쨌든 유시민이 원조다. 자, 이건 마치 지금 선거철에 너도 나도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JTBC가 원조인 거랑 좀 비슷한 사례인 겁니다. 예. 자, 또 오늘 인터넷상에서는 투표를 하면은 추첨해서 상금을 준다 이런 게 화제가 됐거든요. 국민투표 로또. 이 역시도 1년 전에 유시민 씨가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잠깐 보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 로또. 투표를 하면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거기 일련 번호를 다 다르게 해놓고 그거를 저녁에 추첨하는 거야. 그래 1등 얼마? 10억 당첨자 1명. 그다음에 16개 시도별로 1억 당첨자 1명. 이렇게 하면 이 홍보하느라고 쓰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완전 투표율 대박이야.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썰전 방송 시간인 줄 아시겠습니다. 너무 길게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그때 이미 나왔었다 그런 얘기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이제 마지막 비하인드 뉴스의 키워드입니다. 박지원 1일 1사과. 엊그제 그 전남 광양에서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 가가지고는 당선이 안 되면 대구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었고 또 광주 선관위에서 뭐 조사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박지원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신 문재인 후보라고 잘못 말했고 저의 실수 깨끗이 사과한다. 예. 연일 박 대표는 선거전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하루 전에도 또 발언을 놓고 사과를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부산 기장에 있는 800평대의 땅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부산 기장이 아니라 경남 양산을 잘못 말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잘못 말한 것 바로잡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하인드 뉴스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성대 기자가 오늘까지만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업인 취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한 1년쯤 됐습니다. 아, 1년. 예. 정확하게 4월 18일이었습니다. 예. 1년 하고 물러나게 됐는데 간단하게 인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할까요? 예. 알았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때 이성대 기자가 휴가 갔을 때 잠시 대신했던 박성태 정치부 기자가 비하인드 뉴스를 맡아줄 예정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네, JTBC 뉴스룸이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YWCA는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계속된 후속 보도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부분 맑고 따뜻하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자,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라이브로 오늘 사회부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밖으로 하나 둘씩 별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날 떠나